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 싶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태어난 것을 후회해 본 경험 다들 한 번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유독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싶은 마음으로 하늘을 원망했던 시절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고통에도 총량의 법칙이 있듯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숨을 쉴 만해진다는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도 해요. 기륭화복이라는 말이 있듯 저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모두 지난 후 이제는 조금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무엇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조금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6살이 된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이에요. 저에게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면서 힘들게 키워내신 홀어머니 한 분이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존재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오직 엄마와 저뿐이었고 그렇기에 꽤 각박한 삶을 살아내는 데 집중하며 지냈어요. 그렇다 보니 흔히 주변에서 하는 것들은 감히 저에겐 꿈꿀 수 없는 일들이었고 그렇게 오직 엄마와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앞만 보며 살아오다 보니 결혼을 할 생각도 감히 하지 못했네요. 태어날 때부터 아빠란 존재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 입학을 하고 우리 집과 조금 다른 가족 구성원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엄마와 나뿐인 가족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가 죽거나 왜 우리는 아빠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지내진 않았어요. 우리 둘뿐이지만 늘 돈독했고 엄마는 저에게 전부이자 하늘이었으니까요. 엄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아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왠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일부러 이야기를 꺼내며 묻지 않았고요. 물론 아빠가 애초에 없던 삶이니 불편함 없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엄마는 홀로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 늘 바쁘셨고 가족들끼리 가지는 좋은 시간을 한번 보내지 못하며 지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아빠가 있는 집을 남몰래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우리 엄만 상당히 예쁘셨고 교양이 넘치는 말투와 태도로 동네에서 참 유명했어요. 새하얀 얼굴에 고운 손을 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법한 험한 일을 하시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엄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귀티는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주변에선 엄마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았고 소문도 무성했어요. 저 또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듣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엄마 역시 그런 소문을 잘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으셨고 저 또한 그런 엄마를 따라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모녀가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내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던 우리 모녀에게 다른 친구들이 가진 여유에 대한 부러움의 마음을 갖는 것조차 사치였어요. 그럼에도 저는 엄마를 닮아 늘 당당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주눅이 드는 법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학교에선 저를 쉽게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누구보다 독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매번 전교 10등 안에는 꼭 들 만큼 똑똑했어요. 학원에 과외까지 하는 친구들을 제치고 오직 교과서만으로 공부를 해 반 1등을 하는 아이는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은 바로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오직 나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았고 저는 그런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엄마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도 자랑거리로 생각했고 자신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오늘 일을 하는데 동네에서 우리 지윤이 모르는 이가 없더라. 엄마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는지. 이 동네에서?
왜? 나 뭐라고 소문났어? 아주 똑똑하고 당차다고. 열산에 안 부럽겠다고 소문이 났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바르다고. 그냥 교과서만 보고 공부해도 다 1등 할 수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바보지 뭐. 그러니까 해주는 것도 없이 밥만 먹이고 학교만 보내는데 이렇게 똑똑하니 엄마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고생하지 않게 해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래, 네가 잘 나가는 것이 엄마 잘 나가는 거야. 엄마는 그것만 바라고 살아. 엄마도 같이 잘나야지. 왜 나만 잘나? 같이 잘나자. 그래, 우리 딸 덕분에 엄마도 한번 잘 나가보자. 엄마는 내가 잘 되고 똑똑하면 할수록 엄마가 다 행복하고 기쁘단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가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저라고 하더라도 아주 가끔은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서 학교가 아닌 교회로 촬영을 하러 견학을 가게 되었는데 하필 촬영을 할 겸 소풍도 가게 된다고 했어요. 저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것을 가장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부담스럽고 엄마도 저 때문에 또 돈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그 당시 어린이 대공원을 가게 된다고 했는데 입장권과 놀기 위해서 자유이용권 또는 놀이기구 몇 개만 탈 수 있는 이용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벌써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반장이었고 아이들과 사이도 좋았던 터라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우르르 몰려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거든요. 너무 재밌겠다. 지훈아, 너 당연히 자유이용권 살 거지? 글쎄, 연합고사도 아직 안 남았고 공부할 것도 많아서 모르겠네. 야, 놀 땐 놀아야지. 그래야 머리도 더 잘 돌아간다 너.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만약 나 못 가게 되면 너희들끼리 신나게 놀고 와. 허지훈이랑 같이 놀아야 재밌는데 넌 맨날 빠지더라. 이번엔 꼭 같이 놀자. 저도 놀고 싶었지만 우리 집 형평상 몇만 원이나 하는 자유이용권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됐고 엄마에게 말을 한다면 무리하게 돈을 꿔서 줄 것이 뻔하니 제 마음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알면서도 그땐 왜 그렇게 친구들과 놀고 싶었는지 처음으로 엄마에게 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어요. 엄마, 나 다음 주 화요일에 학교에서 졸업사진 찍어. 그래? 벌써 졸업사진을 다 찍는구나. 예쁘게 찍어야지. 그런데 학교에서 안 찍고 어린이 대공원 간대. 거기서 찍는다고. 그래? 그럼 입장권을 사야겠네. 엄마가 줄게. 넌 걱정하지 말어. 알았지? 그게 아니라 그날 소풍도 가는 거라 애들이 자유이용권 끊어서 하루 종일 같이 놀자고 하는데 나도 놀고 싶어. 그래? 얼마 정도 하려나? 자유이용권 한 3만 원 하는 것 같아. 나 갈 수 있어? 사줄 수 있어? 아유, 가격이 꽤 나가네. 너도 잘 알다시피 엄마가 지금 그렇게 큰 돈을 하루 노는데 쓸 여유가 없어서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맨날 놀러 간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처음으로 놀고 싶다고 말한 건데 엄마는 그것도 못 해줘? 엄마가 해주고 싶지.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도 크고 지금 당장 됐어. 나는 초등학생 때 수학여행도 겨우 가보고 소풍 가서도 뭐 하나 사 먹지도 못하고. 근데 이번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훈아, 엄마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 됐다고. 다른 친구들은 다 그날 사진 찍고 자유이용권 끊고 노는데 그럼 나는 입장권 겨우 사서 사진 찍자마자 애들 타는 거 구경하다 집에 오면 되겠네.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너 놀러 갈 수 있게 해줄게. 너무 짜증 부리지 말고, 응?
저를 달래려고 노력하는 엄마가 그땐 왜 그렇게 미웠는지 대답도 하기 싫어서 엄마의 손길도 뿌리치면서 자려고 누워버렸어요. 그러자 엄만 그런 저를 조금 바라보다가 속이 상하셨는지 누워있는 저를 두고 어디론가 나가셨고 저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퉁퉁 부은 채로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저를 잡더니 꼬깃꼬깃 싸두었던 돈을 건네면서 이걸로 친구들과 실컷 놀고 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학교를 갔고 졸업사진을 위해 소풍을 가게 된 그날까지 엄마에게 서운함에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지냈어요. 그리고 정말 그날 어린이 대공원에 갔고 사진을 찍은 채 다른 친구들과 놀지 않고 그대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줬던 돈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엄마를 속상하게 했을까 싶기도 해요. 집으로 온 엄마는 돈을 확인하곤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집에 와서 말도 하지 않고 꿍한 채 공부만 하고 있으니 엄마는 단번에 제가 소풍에서 그대로 돌아왔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듯 저에게 다가와서 왜 친구들하고 놀고 오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달래려고 하셨죠. 저는 어린 마음에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엄마에게 우리같이 가난한 형편에 돈 몇만 원을 한 번에 쓰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나중에 내가 크면 원 없이 갈 거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래도 애들하고 놀고 싶다고 했는데 기죽지 말고 놀다 오지 왜 속상하게 그냥 돌아왔냐고 하시면서 속상한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말이 더 상처가 된 저는 제가 더 속상한데 왜 엄마가 속상하다고 말을 하냐며 화를 냈어요. 제가 혼자서 비참하게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이나 해봤냐고 하면서요. 저는 아마 그날 엄마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꼭 성공을 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원 없이 하고 살 거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날 밤 저도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난 후 속 편하게 잠이 들지 못했고 엄마 또한 속이 상하셨는지 잠을 이루지 못하시더라고요. 억지로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내가 우리 딸 가슴에 상처를 줬네 라고 말을 하시면서 정말 펑펑 우시는 걸 들었어요. 그때서야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날 저는 반드시 성공을 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엄마를 제대로 호강시켜드리고 말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어요. 엄마와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건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너무 힘들었던 시절을 보내니 하루빨리 제가 나이를 먹고 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 경제적 능력이 되면 적어도 엄마가 혼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집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제 어린 시절보다는 형편이 분명하게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미성년자의 어린아이는 무엇도 할 수가 없는 무능함에 늘 좌절하고 힘들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형편이란 것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만 같고 해결되는 것도 없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무력함을 느낀 것도 사실이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 형편이 나아지지 못한 건 아마도 내가 공부를 계속했고 대학 진학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아무리 벌이가 좀 나아졌다고 해도 엄마 입장에선 계속해 채워 넣어야 하는 밑빠진 독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모 입장이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지만 힘드셨을 것이기도 하고요. 엄마의 그런 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된 건 제가 고등학생이 된 시점이었고 그런 엄마를 알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을 하고 엄마를 호강시켜줘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드디어 대학 진학을 앞둔 그날 엄마는 저를 어루만지시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생 안 올 것만 같은 날이었는데 이런 날이 오긴 오네. 내가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럼 엄만 다른 건 몰라도 너는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똑똑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근데 해낸 거잖아. 맞아. 엄마 아니었으면 내가 절대 못했지.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그래. 못난 엄마한테서도 네가 빛이 나서 그렇지. 이제 됐다. 너만 성공해서 잘 살면 엄마는 더 바랄 것이 없어. 또 그렇게 말한다. 같이 잘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갑자기 왜 평생 궁금하지도 않던 아빠 이야기를 해? 됐어. 그래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사람인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궁금해서. 엄마도 잘 기억도 안 나. 모르는 사람이야. 얼른 자, 늦었어. 엄마가 모를 리 없잖아. 말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들어가서 자. 넌 아빠가 원래 없었고 엄마는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 묻지 말어. 한없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빠 이야기를 하니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멈추셨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모르긴 몰라도 엄마와 아빠가 안 좋게 헤어진 것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넘겼어요.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 더 물어볼 도리가 없었고요. 그날 이후 엄마는 제가 아빠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낸 이후 제가 아빠 이야기를 꺼내고 혹은 자진해서 아빠를 찾겠다고 나설까 걱정스러워 보이는 눈치였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이미 눈치로 다 느꼈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 아빠의 존재에 대해 묻으면서 지냈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답을 하며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서 평생 파출부 일을 비롯해 안 해보신 일이 없이 일을 하신 우리 엄마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 대학 진학을 한 후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는 간호학과에 입학을 했고 그곳에서도 역시 저를 따라올 길 없을 정도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 덕에 졸업을 할 때에도 1등 성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학부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특히 제가 입학을 한 대학교 소속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학과에서 4년 내내 1등을 놓치지 않고 영어 능력 시험만 높은 점수를 받으면 간호사 시험 합격과 동시에 대학병원으로 입사를 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었기도 했어요. 이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과 동시에 공부에 매진했고 실습을 하면서도 간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동시에 영어 능력 시험 준비를 해 정말 1등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대학 졸업 후 단 1년의 수험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시험에 패스했고 대학병원 소속 간호사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엄마에게 전달드리고 싶었고 엄만 그런 저를 장하게 여기면서 기뻐하셨어요. 엄마, 나 대학교 병원 간호사 붙었어. 이제 취업 성공이야. 그래, 우리 딸은 당연히 잘해낼 줄 알았어. 엄마가 더 기쁘다. 내가 다녔던 서양대학교 병원 있는 거 알지? 거기 지원했는데 붙었어. 나 대학병원 간호사야. 아, 그래? 다른 병원도 많은데 서양대학교로 갔어? 학부생이니까 성적 좋으면 1순위로 지원할 수 있더라고. 대학병원이니 페이도 높고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어. 너무 좋아. 엄마도 그렇지? 그래, 그럼 엄마도 좋지. 뭐 설마 만날 일이 없겠지. 아니다, 잘 됐어. 축하해, 우리 딸. 누굴 만나? 엄마 서양대학교에 아는 사람 있어? 아니, 엄마 같은 사람이 그런 큰 대학병원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신경 쓰지 마라. 그래? 잘못 들었나? 앞으로 2달 정도 남았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출근 준비해야지. 엄마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저는 정식 출근 전 작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 엄마에게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함과 평화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고 또다시 모녀에겐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련은 또다시 그놈의 돈 때문이었죠.
엄마는 평생 남편 없이 홀로 저를 키워오셨고 그런 엄마의 고생을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도 조금은 여유를 찾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도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이런저런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독려했어요. 엄마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적적하셨는지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이모를 자주 만났고 그 이모는 엄마를 위해서 자신의 지인이었던 한 남자를 소개해 주셨다고 했어요. 저도 이젠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이 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엄마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엄마의 연애를 적극 응원했어요. 엄마는 부끄러운 듯 했지만 이런 만남이 싫진 않아 보이셨어요. 그 남자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사원이었는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동네 병원부터 큰 병원까지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나름 직급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직장도 생긴 것도 깔끔했던 터라 크게 엄마에게 문제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 남자와의 만남이 진지하셨는지 저에게 소개를 했고 직접 만나보니 그냥 느껴지는 분위기에서 그리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제 마음엔 그리 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대로 엄마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소개를 하는 사람이니 연애만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 싶은 마음으로 만남을 두고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될 줄은 전혀 알 수 없었네요. 그렇게 엄마와 그 남자는 약 7개월 정도를 만났고 그럴수록 엄마는 그 남자에게 더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날이 갈수록 생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차라리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사건은 갑작스럽게 터졌어요. 어느 날 엄마는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잘 전화를 하지 않는데도 급박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평소에 제가 일을 할 때에는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엄마가 전화를 하니 바쁜 와중에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는 평소답지 않게 다급한 목소리로 혹시 돈을 좀 가진 게 있냐고 묻더라고요. 돈이라면 상당히 예민했던 저는 갑자기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서 급한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제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엄마는 돈 1,000만 원도 없냐고 묻더라고요. 이제 막 취업을 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데 그런 큰 돈이 없다는 것을 엄마도 모를 리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돈을 찾냐고 물어도 엄마는 답을 하지 않고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물어봤다면서 바쁘다고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답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바람에 대화는 마무리됐죠.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무를 마친 후 정말 빠르게 집으로 가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 아까 전화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울지 말고 말을 해봐. 왜? 무슨 일 있어? 돈이 다 떨어졌어. 이제 그 사람한테 줄 돈도 없어. 돈? 무슨 소리야. 엄마, 이거 내가 돈 모으라고 준 돈 통장이잖아. 엄마, 그 아저씨한테 돈 주고 있었어? 어? 힘들다고 하니까 금방 준다고 했고 결혼까지 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근데 이제 줄 돈이 없는데 자꾸만 달라고 해서. 엄마 바보야? 그 아저씨가 엄마 이용해 먹고 있는 거잖아. 왜 돈을 줘, 왜? 얼마나 줬어? 솔직히 말해. 통장에 모아둔 3,000만 원 전부 다. 아니, 연락을 안 받네. 엄마 미쳤어? 그 아저씨 번호 내놔. 내가 직접 연락해서 받아낼 거니까 빨리. 엄마는 평생을 살면서 일만 할 줄 알았지 사람에게 잘 속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남자를 만나 감정이 깊어지자 모든 말을 믿으면서 엄마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뺏긴 거였어요. 그 남자와 만난 지 한 달이 된 시점부터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가스라이팅을 해대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가져오도록 하는 수법을 통해 순진한 엄마를 계속 이용해 먹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악착같이 하고 월급 받으면서 모아둔 피 같은 돈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절망을 할 시간도 없으니 곧바로 그 남자 번호로 연락을 했고 그 남자는 오히려 뻔뻔하게 자신이 시간이 없으니 볼 일이 있으면 회사로 직접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찾아가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엄마한테 사기쳐서 뺏은 돈 빨리 다 돌려주세요. 네 엄마가 나 준 돈을 왜 돌려줘야 하니? 어른들 문제 애들은 빠져라. 그 돈이 내 돈인데 무슨 소리예요. 내놓으라고요. 네 돈이고 남의 돈이고 이제 내 돈이라고요. 보아하니 네 엄마 이제 돈도 없는 것 같던데 더는 붙어먹을 일도 없으니 걱정 마라.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이게 범죄자지 뭐야? 네 엄마가 자진해서 준 돈으로 무슨 수로 범죄라고 하게. 가난한 거 티내지 말고 영업 방해하지 말고 볼일 끝났으면 가봐라.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었던 돈을 모두 다 빼앗아 간 그 남자는 뻔뻔하게 나왔고 자리를 뜨려고 하길래 저는 그 남자를 그냥 보낼 수 없어 다리를 붙잡으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경비원들이 몰려왔고 끌려 나왔어요. 화가 나는 마음에 경찰서를 가보기도 하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지만 엄마가 자신의 준 돈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엄만 자신이 제비와 같은 사람에게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돈을 잃었다는 자괴감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었고요. 이젠 조금 편해지나 했는데 결국엔 또다시 돈을 잃고 엄마와 제 역할을 바꿔서 다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속이 상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지만 결국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첫 출근 준비를 하는 제 현실은 또 다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집에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저는 늘 그렇듯 벌어진 일을 수습해야 하니 대학병원 출근을 하고 돈을 벌면서 현생을 살아야 했어요. 막상 첫 출근이라고 생각을 하니 정식 근무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마음을 다잡아봐도 떨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그렇게 출근을 한 후 병동을 오가던 중 동료 간호사들끼리 수군대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지나가면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며 수군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고 단순히 제가 오해를 하는 것이겠지 생각을 하면서 넘기려고 했지만 그런 것 치곤 정확하게 저를 가리키면서 수군거리는 것이 분명했기에 일을 하면서도 신경이 쓰이는 건 당연했어요. 도대체 왜 나를 보고 다들 저렇게 놀라고 한 번 더 쳐다보는 건지 이해할 수 없기도 했고요. 모든 것들이 다 낯선 상황에서 이런 취급까지 받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지나가며 잠깐 어렴풋이 들리는 말들을 들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 뭐야? 저 신입 간호사 병원장님 딸이랑 너무 닮지 않았어? 그러니까 닮았다더니 실제로 보니 더 닮았네. 나는 병원장님 딸이 간호사 된 줄 알았잖아. 야, 병원장님 딸이 간호사하면 우리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병원장님 딸이 뭐가 아쉬워서 간호 공부를 해서 이 힘든 일을 하겠어? 말도 안 되지. 그럼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닮았어? 저 혹시 저보고 하는 이야기신가요? 네?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까부터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혹시 저 이야기하는 줄 알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유, 깜짝이야. 가까이서 보니 더 닮았네. 쌍둥이야 뭐야. 멀지 않은 곳에서 저를 두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전 참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 제 이야기를 하는 중이냐고 물었지만 오히려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내색을 하면서 말끝을 흐리며 흩어지더라고요. 저는 당장 집에 생긴 일도 해결을 해야 하고 또 낯선 병동에 적응을 하는 것도 힘들었던 상황에서 이유도 없는 수군거림은 저를 신경 쓰이게 했어요. 무엇보다 간호사라면 모두가 공감할 태움에 있어서도 저는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된 하루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처음엔 선배들 모두 제가 병원장님 딸과 닮았다는 이유로 관련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잘해주다가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더 괴롭혔고 비교를 했어요. 제가 병원장님 딸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저를 괴롭히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더욱더 이를 악물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간호사가 되기로 한 후부터 태움에 대해 알고 있었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버틸 것이라는 다짐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끝내 버티면서 지냈지만 그 수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유치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기에 부당하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것은 아니기도 했어요. 제 성격 자체가 부당한 건 넘기기 어렵다 보니 결국 이 부분에 대해 선배에게 말대꾸를 하게 됐고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했어요. 뭐? 너 조용히 지내. 병원장님 눈에 띄지 말고. 저 병원장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장님 눈에 띄면 바로 잘릴걸? 야, 너 병원에 소문 다 났어. 병원장님 딸이랑 똑 닮은 거 이용해서 여기저기 꼬리치면서 너 유리한 건 다 받아먹고 다닌다며? 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말 조심해 주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 네가 뭔 짓이라도 했으니까 그런 소문이 도는 거 아니야. 그것도 간도 크게 병원장님 딸을 사칭해서. 저는 병원장님 따님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오해를 받으니 억울하네요. 그런 일 없어요. 어머, 얘 좀 봐라. 보통이 아니라더니 정말이네. 선배 무서운 줄 모르고. 네 생각해서 말을 해줬는데 왜 덤비고 난리야. 그런 일 없다고요. 닮았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저를 이상하게 취급한 건 선배들인데 왜 저한테 덮어 씌우냐고요.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병원의 유명 인사가 됐어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선배 간호사를 제대로 들이받은 정신나간 신입 간호사로요. 그런 소문이 나도 제 억울함은 풀어야 하는 성격이었기에 그날 행동에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 이후에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날 이후 어느 날 회진을 돌게 되었는데 우연히 병원장님과 마주치게 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내 첫 직장을 이렇게 망쳐놓나 싶은 마음으로 병원장님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은 제 생각과 다르게 새하얗게 질리며 그대로 굳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 저렇게 굳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움에 얼른 얼굴을 마스크로 가렸어요. 그런 제 모습을 끝까지 쳐다보던 병원장님은 저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다가와 마스크를 손으로 내렸고 저는 불쾌한 마음에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병원장님은 더욱더 확신에 찬 표정을 하셨고 그리고 곧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겼어요. 병원장님은 제 이름을 확인하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찰나 주위 시선을 한번 훑더니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가뜩이나 병원장 딸과 닮았다는 소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병원장님의 이런 돌발 행동은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회진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고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호출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바로 병원장님이었어요. 그렇게 확인했으면 됐지 왜 또 방까지 부르나 싶은 마음에 짜증이 가득 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끌려갔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저와 매우 닮은 한 여자가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 엄마 맞죠? 이건 모를 수가 없겠네. 이모 딸 맞죠? 이모? 무슨 이모요? 저희 어머니는 자매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네가 봐도 똑같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게 닮았지? 처음에 엄마 말 듣고 그냥 설마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모를 수가 없지. 초면인데 두 분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하시고 저를 세워두기만 하니 좀 실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말하는 거 하고 당찬 거 하고 네 엄마랑 똑 닮았네. 엄마 지금 어디 있니? 자꾸 엄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엄마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 그러네.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네 생각을 못했다. 네 엄마의 동생이야. 쌍둥이 동생. 네? 엄마 동생이요?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병원장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병원장님의 얼굴을 유심히 봤고 마스크를 벗은 모습에서 분명하게 엄마와 똑같은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장님은 저에게 엄마에 대한 비밀을 모두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엄마는 원래 병원장님과 같은 있는 집 여식이었고 당시 결혼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집안의 뜻을 모두 다 거스른 채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야반 도주까지 해 지금까지 연락도 하지 않고 절연을 하고 살게 된 것이 바로 저희 엄마라고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니 엄마를 만나게 해주면 모두 다 설명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일단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본 후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저는 곧바로 집으로 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흥분을 해 이야기를 하는 저를 보며 올 것이 왔다는 듯 결국 만났구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병원장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해주셨어요. 제가 서양대학교 대학병원에 입사를 할 때부터 엄만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엄마는 다 옛날 일일 뿐 자신은 더 이상 그 집의 딸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줄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와 병원장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은 후 잠시 고민을 하다가 엄마와 대화를 했어요. 정확하겐 병원장님을 만나보자고 엄마를 설득하기 위함이었죠.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병원장님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엄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난색을 표하며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이젠 가족이라고 하기도 뭐한 사이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서로 만나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 마음만 아프다고요. 하지만 병원장님과 엄마가 그냥 자매도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인데 어떻게 서로를 알게 된 이상 안 보고 살 수 있겠냐고 말을 했어요. 병원장님 또한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엄마는 끝내 거절을 했는데 결국 저는 엄마에게 솔직한 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엄만 이젠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적어도 그런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우리가 서럽게 당하기만 했던 일들에 대해 조금은 보상을 받고 싶단 마음을 말했어요. 특히 엄마가 만난 그 남자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모아둔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고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잠시 고민을 하더니 한참 후에 저에게 병원장님을 만나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가난하고 능력 없는 엄마 때문에 고생만 했던 저를 위해서 만나는 것 정도는 기꺼이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제 긴 설득 끝에 엄만 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엄마의 승낙으로 곧바로 병원장님과 저 그리고 사촌동생까지 모두 다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모두 처음 만나게 된 날에는 다소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서로 모른 채 살았던 기간이 길었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그런 시간이 무색하게 엄마와 병원장님은 서로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셨고 서로 껴안고 오랜 시간 울었어요. 병원장님 입장에선 몇 차례 연락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는지 등 이야기를 하며 회포를 풀었어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모두 다 끝이 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저는 기회를 엿보던 중 결국 병원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저희 엄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제가 취업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또 힘들게 되어서 요즘 상심이 크세요. 상심? 왜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언니? 아니야. 그냥 지훈아, 너 조용히 해. 왜 맞잖아. 병원장님도 알다시피 엄마는 평생 저 하나만 보면서 키우고 살아오셨고 이제 좀 편안해지니 연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제비였어요. 제비? 아니, 언니 무슨 일인데 말을 해봐. 엄마가 순수한 걸 이용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 모르게 만나고 난 후 한 달쯤부터 엄마한테 계속 돈을 요구했더라고요. 엄마는 또 돈을 다 주고요. 뭐? 세상에 순진한 사람을 꼬여내서는. 뒤늦게 제가 알게 되어서 엄마한테 화를 냈는데 이미 저희가 열심히 모은 돈 다 뺏기고 찾아가 봤지만 오히려 당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그동안 이모로서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좀 도와줄 일은 없니? 그래서 말인데요.
그 남자가 의료기기 회사에서 다니고 꽤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제가 돈 찾으러 가려고 갔을 때 그 회사 이름도 알아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이름이 뭐니? KSK 바이오요. 혹시 이모도 아는 회사인가요? 잘 알지. 우리 기기도 꽤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남자가 그 회사 소속이면서 엄마를 속이고 전 재산을 털어갔던 거지. 네, 맞아요. 제가 매달리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 안 바래요. 저희 엄마랑 저 무시한 사람, 저희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 같구나. 내가 도와줄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다 들으신 병원장님은 놀라는 표정을 하면서도 도대체 그런 악랄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회사 이름과 그 남자의 이름까지 모두 알리면서 복수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의 힘이기도 했으니까요. 같은 의료계 종사를 해서 그런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야면 모를까 병원 기기 관리를 하는 회사이니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우리 엄마를 함부로 한 그 남자에게 충분히 복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병원장님의 답변을 듣자 가족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돈과 권력이 있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느끼면서 든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저까지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 우리 가족과의 식사를 마무리한 병원장님은 곧바로 자신의 병원에 해당 회사에서 나온 의료기기가 있는지 모두 다 확인을 하고 계약 취소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어요.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당연히 다양하고 많았고 심지어 비싼 기기도 많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기 계약 취소는 KSK 바이오 입장에선 상당한 손실이었고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는지 회사에선 병원장님의 마음을 돌리려 직접 찾아와 읍소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인지. 박남진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나요? 그 회사의 직원이 우리 가족을 아주 우습게 보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군요. 가족 일이니 사적 감정을 좀 담아서 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아, 제가 어떤 직원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일개 직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약을 취소하시는 건... 저도 예의가 아닌 건 알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더군요. 회사 이미지를 완벽하게 망가뜨리는 직원을 둔 이상 앞으로 계약은 없을 겁니다. 병원장님, 말 그대로 일개 직원일 뿐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 회사 차원에서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요. 계약 해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기기를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병원장님!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정말 큰 수익을 안겨다 주던 계약건이 날아가게 된 것이니 황당하기도 하면서 손실도 엄청나게 생기는 상황이었고 담당자는 곧바로 회사에 연락을 해 박남진이라는 직원을 찾아내라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모르면 모를까 박남진 씨도 무사히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라고 병원장님이 저에게 귀뜸을 해주셨거든요. 이후에 우연하게 병원장님과 차를 마시면서 들은 이야기론 박남진이라는 그 남자는 그 회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근무를 해왔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계약 해지건을 두고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해고만 당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서양대학교와 같은 큰 병원과의 계약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 측에선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마도 앞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요. 그 후 퇴근을 하는 길에 그 남자가 우리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대화 좀 하자며 또다시 엄마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바로 달려나가 문을 두드리는 그 남자를 떼어냈어요. 이제 다시는 올 일도 볼 일도 없다고 하더니 왜 또 우리 집에 와서 엄마를 찾고 있냐고 따지면서요.
남잔 그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으면서 제발 자신을 도와달라면서 사정을 했어요. 아마 이유도 모르고 해골당하고 서양대학교 계약 체결이 자신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되니 이유를 확인해 봤을 거고 그 이유가 바로 엄마와의 일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엄만 이제 확실하게 정신을 차렸고 더는 그 남자에게 휘둘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락도 받지 않았고 저 역시 그 남자가 이 집으로 오는 것이 싫어 한 번만 더 와서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경고를 한 후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통쾌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시원하더라고요. 병원장님이 갑자기 제 이모가 되면서 변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중에서 병원장님으로 인해서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복수를 했던 일이 아닐까 꼽을 정도로 좋았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도 그 남자는 우리 집을 자주 찾아오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처음엔 회유를 하면서 상황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먹히지 않는 것 같자 욕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 상황은 조금 심각해졌어요. 엄마도 집 밖으로 나오기가 무서울 정도였고 저 또한 출퇴근을 하는 것조차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만 끝까지 병원장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고 저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듯 우연히 저희 집에 들리던 병원장님이 모든 상황을 다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상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와 저희에게 제안을 했어요. 저 사람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저랬던 거야? 왜 말을 안 했어? 경찰에 신고도 했고 저러다 말겠지 싶었지.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은데 이러다 무슨 일 나겠어. 왜 여태 말을 안 했어? 엄마가 병원장님 걱정하신다고 그래서 저희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모라고 불러야지. 언제까지 병원장님이라고 할래? 그리고 경찰에 신고는 했니? 네, 했어요. 그런데 그냥 훈방 조치만 하는지 계속 오고 협박하고 좀 무섭네요. 안 되겠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새로운데 내가 알아볼 테니 이사 가자. 내 말 들어. 아니, 갑자기 또 무슨 이사야. 여기서 지내도 돼. 괜찮다고 하다가 줄초상 치르게 생겼잖아. 내 말 들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저 이모한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 언니는 안 나오면 그만이래지만 얘는 출퇴근을 무조건 해야 하는데 너무 위험하잖아. 내 말대로 하자. 처음에는 병원장님, 아니 이모의 제안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생각해보니 이러다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희 모년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해 지내고 있어요. 그 후로 그 남자가 찾아오는 일도 없고 나름 평화롭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새롭게 가족이 생긴 건 맞지만 그로 인해서 저와 저희 엄마의 인생이 특별히 드라마틱하게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저는 대학병원에서 고군분투를 하며 병동 생활을 하고 있고 엄마는 또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취업을 해서 지내고 있어요. 엄마의 동생인 병원장님은 이제라도 우리 모녀가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돕겠다고 했지만 저희 모녀는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갑자기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었기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적어도 그 남자에 대한 복수를 속 시원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고마웠으니까요. 저에겐 갑자기 가족이 둘이나 생긴 건 큰 변화였는데요. 이모와 사촌동생이 생겼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잠시 생각을 했지만 금세 가까워져서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와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쉬는 날 같이 영화도 보면서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나이 차이가 크지 않고 둘 다 워낙 부침성이 좋아서 그런지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엄마는 병원장님에게서 엄마의 부모님에 대한 소식을 제일 궁금해하셨어요. 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돌아가셨고 유산 상속도 병원장님이 모두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상속분에 있어서 당연히 엄마의 몫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병원장님은 언니 몫을 따로 챙겨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는 그 몫을 받는 걸 거절하셨어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다 늙은 자신에게 이 돈을 주는 건 필요 없지만 꼭 챙겨줘야 한다면 나중에 자신보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딸인 저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저는 병원장 딸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파렴치한 간호사에서 어느새 정말로 병원장님의 조카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미워하고 무시했던 선배들은 제 눈치를 보기 바빴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이전에는 저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던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일도 정말 많아졌어요. 사람의 배경이라는 게 참 많은 걸 달라지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예전과 지금의 제가 달라진 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전히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고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무언가 변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절대 없기도 하고요. 그냥 저는 지금처럼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엄마와 둘이서 살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을 뿐이기도 하고요. 물론 새롭게 생긴 가족인 병원장님이 아닌 그냥 이모와 사촌 동생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것도 함께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엄마는 옛날부터 워낙 귀티가 나고 고급스럽게 생겼단 소문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매우 고급스럽고 귀티가 나는 사람이어서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혼자 웃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당차게 자란 건 모두 다 우리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는 건 사실 엄마의 비밀을 알기 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 보니 익히 당연한 부분이었다는 걸 느끼게 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고 이렇게 반듯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낸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어요. 자신이 살아온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모두 포기하고 저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 아이에게 엄마가 저에게 준 사랑을 그대로 베풀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좀 더 풍성해진 가족 구성원과 조금은 여유로워진 우리 모녀의 삶을 천천히 즐기면서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도 해보고 또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씩씩하게 잘 살아온 저와 우리 엄마 이야기를 듣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힘든 날이 모두 지난 후 반드시 따뜻하고 행복한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